2002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한여름 월드컵의 붉은 열기에서 채 빠져나오기도 전 국가의 다음 운명을 결정지을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유력 정치인들은 저마다 정의와 원칙,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외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무대 뒤편, 빛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권력의 그늘에서는 대중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선거라는 기계를 쉬지 않고 돌리기 위한 은밀한 연료의 조달 과정이었습니다. 꼬리가 밟히지 않는 수백억 원의 현금 뭉치들, 그 막대한 돈은 과연 어떤 경로를 거쳐 그들의 손에 쥐어졌던 것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의 규모와 기상천외한 배달 방식. 훗날 대한민국 정치사와 사법부의 역사를 영원히 뒤바꿔버린 전대미문의 사건은 대중의 환호성 속에 가려진 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먼저 2002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배경과 당시 여의도 정치권에 만연해 있던 불법적인 거래의 생태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가동하고 여론을 움직이며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데에는 합법적인 후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당시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 빈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기업과 권력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즉 정경유착의 검은 골이었습니다. 기업은 미래의 권력에게 막대한 자금을 베팅하여 자신들의 사업적 이익과 특혜를 보장받으려 했고, 정치권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들이 내미는 검은 돈을 거침없이 집어삼켰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판결문 등의 단골로 등장하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과상자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치권과 재벌그룹 사이에 은밀한 적대나 뇌물 전달에 사용되던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도구였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약 40cm 남짓한 평범한 과일 상자. 하지만 이 상자 안에 사과 대신 10,000원짜리 지폐를 빈틈없이 가득 채워 넣으면 정확히 2억 원에서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비자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수표는 은행의 전산망을 통해 자금 추적이 가능하고 수사관들의 집요한 계좌 추적에 덜미를 잡힐 위험이 컸기 때문에 철저히 현금만을 고집했던 그들에게 사과 상자는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금고이자 운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대선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각 정당이 선거 캠프를 가동하며 기업들에게 요구한 불법 정치 자금의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수십억 원을 넘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돈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한계가 발생합니다. 만약 100억 원의 비자금을 10,000원짜리 현금으로 준비해 사과 상자에 담는다면 무려 40개에서 50개의 사과 상자가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부피의 상자들을 정치인의 자택이나 선거 캠프로 몰래 운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기 십상이었고 운반 과정에서 제보가 들어가거나 경찰의 불심 검문에라도 걸리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자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숨겨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권력의 하수인들과 대기업의 비자금 관리자들은 새로운 배달 방식을 고안해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으면서 수백억 원의 현금을 단 한 번에,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치밀한 프로파일링과 모의 끝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대담함을 넘어 오싹하기까지 했습니다. 훗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끈질긴 내사 과정을 통해 밝혀진 이들의 수법은 바로 차떼기였습니다. 차떼기란 본래 농산물 등을 거래할 때 화물차 한 대분의 물건을 통째로 사들이는 방식을 뜻하는 시장의 은어였으나 2002년 겨울을 기점으로 이 단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기형적인 정치 부패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수사 기록에 묘사된 당시의 거래 현장은 한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차갑고 건조합니다. 2.5톤 탑차 혹은 대형 화물차가 준비됩니다. 대기업의 재무팀 직원들은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이나 외진 창고에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담긴 골판지 상자들을 화물차 적재함에 빈틈없이 쌓아 올립니다. 돈을 가득 실은 화물차는 한밤중 어둠을 틈타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약속된 장소는 주로 서울 만남의 광장이나 경부고속도로의 외진 휴게소였습니다. 기업 측 운전기사는 지정된 주차구역에 화물차를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차키를 운전석이나 조수석 서랍 등 약속된 장소에 그대로 남겨둔 채 조용히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서로 간의 대화나 눈인사, 직접적인 현금 인수인계의 과정은 단 1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은 곧 증거를 남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정치권 측 수구먼이 나타납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타 차키를 꽂고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수백억 원의 현금을 실은 화물차를 직접 통째로 몰고 은신처로 사라집니다.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서로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고 그 어떤 서류나 영수증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양측 모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차량을 도난당했을 뿐이다 라고 발뺌할 수 있는 완벽한 꼬리 자르기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형태의 불법적인 거래는 2002년 대선 기간 내내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위에서 그리고 한적한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검은 돈이 유령처럼 전국을 떠돌며 선거판의 연료로 불태워졌지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 거대한 범죄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여의도 정보지나 언론의 변두리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막연한 소문과 제보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확실한 물증이나 내부자의 고발 없이는 감히 살아있는 권력과 거대 재벌을 향해 칼을 뽑아들 수 없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이 거대한 부패의 괴물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영원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견고해 보이는 비밀의 성벽도 아주 작은 균열 하나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여론의 압박과 법적 공방이 일상화된 여의도 정치권이 2002년 대선의 승패를 두고 치열한 후일담을 나누고 있던 무렵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치 자금 수사가 아닌 전혀 다른 사건을 추적하던 한 평검사의 예리한 시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기업의 불법적인 회계 정보를 들여다보던 중 발견한 의문의 자금 흐름. 그 누구도 이 작은 꼬투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진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졌던 은밀하고 기괴한 돈의 축제. 그 진실의 문을 열게 될 판도라의 상자가 서서히 수사관들의 책상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겨울의 끝자락에 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는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수사관들이 모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른바 중수부의 사무실은 연일 철야 작업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수부의 타깃은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수십 개의 상자에 담긴 압수물들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분석하는
지난한 작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초기의 내사 단계부터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이 수사의 본래 목적은 단순히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회계 조작이라는 경제범죄를 단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수뇌부조차도 이 압수물 더미 속에 대한민국 정치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파괴적인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의 눈은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수백 장의 진술 조서와 산더미처럼 쌓인 회계 장부들을 교차 검증하던 중 베테랑 회계 분석관의 시선이 특정 장부의 한 페이지에 머물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짜맞춰진 숫자의 배열이었지만 깊숙이 숨겨진 이중 장부의 암호화된 기록들을 해독해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무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이 마치 허공으로 증발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금도 아니었고 개인의 횡령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돈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수사의 대원칙 아래 수사팀은 이 거대한 자금의 종착지를 추적하기 위해 치밀한 자금 추적에 돌입했습니다. 추적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돈은 철저하게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전산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CD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불법적인 거래의 수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밀한 접대를 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권력의 그늘로 자금을 흘려보낼 때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이라는 액수는 단순한 로비나 접대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라진 돈의 행방과 2002년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교차시키는 순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끔찍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전에 치러진 제16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결정적인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조사실로 그룹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던 핵심 재무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고 밀폐된 조사실 안, 수사관과 피의자 사이에 숨막히는 심리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임원들의 입은 무겁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며 철저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고의 변호인단이 구성한 치밀한 방어 논리 뒤에 숨어 지루한 법적 공방을 길게 끌고 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치밀한 내사와 자금 추적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들을 하나씩 그들의 눈앞에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주변의 낡은 기록들을 뒤져낸 CCTV 분석 자료, 자금 세탁에 동원된 수많은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행된 무기명 채권의 일련 번호까지. 빠져나갈 틈 없이 조여오는 증거의 압박 속에서 재무 임원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고도의 프로파일링을 통해 피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실무자들이 이 거대한 횡령과 불법 자금 조성의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무거운 형벌의 무게를 상기시키며 집요하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침묵의 끈이 마침내 끊어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핵심 임원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결정적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돈은 작년 대선 때
정치권으로 흘러갔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진실은 수사관들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특혜를 담보로 살아있는 권력에게 바쳐진 막대한 규모의 검은 돈. 과거의 사과상자 몇 개 수준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의 현금이 야당과 여당을 가리지 않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선거 캠프로 쏟아져 들어갔다는 끔찍한 자백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국가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철저히 유린하고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 작은 우연한 발견, SK글로벌 분식회계 수사에서 파생된 한 줄기 의문의 작은 물음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촘촘한 수사망이 기업을 넘어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가면서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여론의 압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가올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수사팀은 SK그룹의 사례가 결코 그들만의 특수한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름잡는 다른 거대 기업들 역시 이 숨겨진 네트워크와 부적절한 관계의 사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즉각 수사의 방향과 규모를 전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업의 경제범죄를 파헤치던 차가운 칼끝은 이제 부패한 정치 권력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열지 말았어야 할, 아니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열어야만 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온 추악한 진실들은 곧이어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 전대미문의 수송작전, 수백억 원의 현금이 고속도로 위를 유령처럼 질주했던 찻대기의 끔찍한 실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하나의 기업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이제 재벌그룹 전체와 굳건해 보이던 정치권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지진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밀폐된 조사실에서 터져나온 대기업 재무 임원의 자백은 수사관들에게 충격을 넘어선 일종의 기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 권력의 그늘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던 불법적인 거래나 은밀한 접대의 방식이 이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진술조사와 초기 내사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막대한 규모의 불법 정치 자금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동했는지, 그 기괴한 전달 과정을 하나의 사건 현장처럼 정밀하게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바로 대한민국 정치 부패의 상징이 된 차태기 수법의 완벽한 해부도였습니다. 사건의 현장을 프로파일링해보면 과거 재벌과 권력자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로 외부의 시선이 철저히 차단된 최고급 호텔의 VIP 룸이나 은밀한 요정의 밀실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2002년 겨울 수백억 원의 검은 돈이 오간 진짜 무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가장 일상적이고 메마른 공간들이었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끊긴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찬바람이 부는 도심 외곽의 어두운 지하주차장, 혹은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가 그들의 은밀한 거래소였습니다. 수사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장소들은 결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방범용 CCTV의 설치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범행 직후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하고 추적의 꼬리를 끊어내기에 가장 완벽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래의 준비 과정은 대기업의 치밀한 물류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1만 원권 지폐로 100억 원을 준비할 경우 그 무게만 무려 1톤에 달합니다. 과거처럼 몇 개의 사과 상자나 서류 가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물리적 부피였습니다. 기업의 비자금 관리자들은 이 막대한 현금과 추적이 불가능한 무기명 채권들을 평범한 라면 상자나 두꺼운 골판지 상자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십 개의 상자들을 싣기 위해 일반적인 승용차가 아닌 2.5톤 탑차나 대형 화물차를 동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화물을 배송하는 일반 트럭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적재함 안에는 국가의 권력을 통째로 사들일 수 있는 막대한 액수의 비자금이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 기록에 묘사된 실제 전달 과정은 범죄의 전문성과 치밀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약속된 날짜와 시간이 다가오면 대기업 측에서 고용한 믿을 수 있는 운전기사가 돈을 가득 실은 화물차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는 지정된 휴게소나 주차장의 구석진 자리에 차를 세웁니다. 그 후의 행동 수칙은 철저하고 냉혹합니다. 기사는 시동을 끄고 차 키를 운전석 대시보드 위나 조수석 서랍 안 혹은 타이어 휠 안쪽 등 사전에 완벽하게 조율된 은밀한 장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적재함에 실린 수백억 원의 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거나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흔적도 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분 뒤 어둠 속에서 정치권의 자금 수거를 담당하는 수금원이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는 주변을 빠르게 살핀 뒤 주차된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올라탑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차 키를 찾아주고 시동을 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습니다.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수금원은 수백억 원의 자금이 실린 화물차를 통째로 몰고 자신들만의 안전 가옥이나 비밀 창고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트럭 단위로 돈을 주고받는 이른바 차떼기의 완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대면 접촉은 단 1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악수도, 감사 인사도, 잘 부탁한다는 은밀한 청탁의 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나 차용증 같은 서류가 남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사팀의 범죄 심리 분석관들은 이 방식이 권력형 범죄에 있어 가장 완벽한 꼬리 자르기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만에 하나 운반 과정에서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리거나 누군가의 제보로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히더라도 양측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기업 측은 화물차를 잠시 주차해 두었는데 누군가 훔쳐갔다며 도난을 주장할 수 있었고, 정치권의 수금원 측은 길에 방치된 차를 우연히 운전했을 뿐 안에 돈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는 논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철저한 정조직 형태의 범죄 네트워크는 수사기관의 전통적인 계좌 추적이나 통신기록 조회 같은 수사기법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의 진술조서를 읽어내려가며 이토록 대담하고 기형적인 자금 전달 방식이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위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자본의 폭력적인 물량 공세에 의해 철저히 오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떼기라는 단어는 본래 농수산물 시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떼어가는 방식을 일컫는 평범한 상업용어였지만 수사팀의 입을 통해 이 충격적인 범죄 수법의 이름으로 명명되는 순간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어둡고 끔찍한 치부를 상징하는 저주의 단어로 영원히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제 대검 중수부의 임무는 명확해졌습니다. 내부자의 진술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했지만 진술만으로는 거대한 권력과 재벌의 연합이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기 위해서는 이 유령처럼 움직인 화물차들의 실제 이동 경로와 그 안에 담겨있던 돈의 실체를 증명할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수백 명의 수사관들을 전국으로 급파했습니다. 고속도로의 낡은 톨게이트 기록, 은행 지점 주변의 흐릿한 방범 카메라 영상, 그리고
이 은밀한 네트워크의 말단에서 화물차의 운전대를 잡아야만 했던 이름 없는 기사들의 행적을 쫓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행된 차떼기의 실체를 백일화에 드러내기 위한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가장 치열한 물증 확보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SK그룹 재무임원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밀폐된 회의실 안, 화이트보드 위에 그려진 자금의 흐름도는 더 이상 단일 기업의 일탈을 가리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SK의 사례를 통해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일삼는 일정한 패턴을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막대한 선거 자금을 빨아들이는 정치권의 블랙홀은 결코 한 기업의 자금력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무적행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예리한 직감과 내사 자료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다른 거대 재벌 그룹들 역시 이 부적절한 관계의 사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렬하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의 차가운 칼끝은 차떼기라는 전대미문의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실탄을 제공한 또 다른 거물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대한항공을 정면으로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최상위 포식자들을 동시에 수사선상에 올리는 것은 검찰 조직 전체에 명운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수사가 자칫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지만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성역 없는 추적을 위해 중수부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기업 본사의 회장실과 재무실, 그리고 비밀 금고들이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로 열렸고, 수백 개의 사과상자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대검찰청 조사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수사관들과 기업의 비자금 관리자들 사이에 치열하고 지루한 숫자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먼저 수사망이 좁혀진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기업이 수백억 원의 현금을 흔적 없이 빼돌리는 수법은 치밀하고 기형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의 회계 분석관들은 밤을 새워가며 거미줄처럼 얽힌 현대차의 문어발식 지배 구조와 내부 거래 내역을 해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위장된 기막힌 비자금 조성 공식이 드러났습니다. 현대차는 납품을 담당하는 수많은 하청업체와의 거래에서 부품 단가를 고의로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검은 돈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위장 계열사를 다수 설립하여 이들과의 가공 거래를 통해 회사의 공금을 끊임없이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청업체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서 만들어진 수백억 원의 비자금은 권력의 그늘로 스며들기 위해 철저한 세탁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사관들은 현대차 재무팀이 조직적으로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무기명 채권으로 탈바꿈시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사실로 불려온 현대차의 실무진과 임원들은 초기 진술 조서에서 관행적인 기업 활동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이중장부의 결정적인 페이지들과 하청업체 대표들의 엇갈리는 진술들이 교차 검증되자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쓰여야 할 막대한 자본이 권력의 비호를 받기 위한 은밀한 뇌물로 둔갑하여 정치권의 입구로 배달된 참혹한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수사팀의 또 다른 타깃이었던 대한항공을 향한 자금 추적은 전혀 다른 차원의 난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항공사라는 특성상 대한항공의 비자금 조성은 국경을 넘나드는 복잡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최고 결정권자인 조양호 회장의 숨겨진 자금 흐름에 맞춰졌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해외로 흘러간 수상한 외화의 흔적을 쫓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만 장에 달하는 항공기 도입 관련 서류와 해외 지사 간의 복잡한 외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검증해 나갔습니다. 이 치밀한 법의학적 회계 수사를 통해 대한항공의 은밀한 수법이 마침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외국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여객기를 도입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회사의 공식 회계에 기록하지 않고 해외의 조세피난처에 마련된 차명 계좌로 은밀히 빼돌렸습니다. 또한 해외 지사들의 항공기 정비 대금이나 운영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만들어진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은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거쳐 다시 국내로 비밀리에 반입되었고, 조양호 회장의 은밀한 사금고를 거쳐 마침내 여의도 정치권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발견된 조작된 영수증들과 가짜 인보이스들을 결정적인 증거물로 확보하며 그들의 테러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의 사례는 2002년 대선 당시 정치권과 재벌이 맺고 있던 끔찍한 공생관계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더 큰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고, 정치인들은 그 돈의 출처나 불법성에는 눈을 감은 채 자신들의 선거 기계를 돌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기업의 재무실에서 치밀하게 기획되고 쪼개진 이 검은 돈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강물이 되어 2.5톤 탑차의 적재함으로 흘러들어갔고, 찻대기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가장 핵심적인 동력원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검 중수부의 손에는 대기업들이 어떻게 불법 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정치권의 수금원들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물증과 진술이 쥐어졌습니다. 수사 초기 막연한 소문에 불과했던 권력의 그늘 속 비밀들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단단하고 차가운 증거의 탑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수사망이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재벌 총수들과 여의도의 살아있는 권력, 즉 최고위층 정치인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기 시작하면서 검찰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외풍과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진실을 덮어버리려는 견고한 철벽들과 끝까지 파헤치려는 수사팀 간의 역사적인 대충돌이 서서히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망이 실무진을 넘어 마침내 재계와 정계의 정점, 즉 기업의 최상위 총수들과 여의도의 살아있는 권력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기 시작하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충격과 폭풍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언론을 장식해왔지만 이번처럼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굴지의 거대 재벌 그룹 회장들과 유력 대선 후보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그것도 유례없는 대규모로 수사선상에 오른 적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대결의 최전선에서 수사팀을 진두지휘한 인물은 바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었던 안대희 검사였습니다. 훗날 대중들로부터 국민검사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그는 그 어떤 정치적 외풍이나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차가운 법의 논리와 철저하게 확보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부패의 성벽을 향해 맹렬한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과 거대 자본이 오랜 시간 결탁하여 만들어낸 철벽은 수사팀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견고하고 또 폭력적이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재계의 최고위층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하자 서초동 대검찰청에 전화하기에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점잖은 우려의 목소리를 가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사팀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는 권력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들을 함부로 포토라인에 세우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한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경제가 마비될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라. 는 등의 은밀한 협박과 노골적인 회유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여의도 정치권 역시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일제히 검찰을 향해 맹렬한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대미문의 부패 범죄를 표적 수사 혹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여론의 시선을 호도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외부의 압박 속에서 대검 중수부의 조사실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치열한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수십 장의 소환장이 발부되고 마침내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대한항공 등 대한민국 최고 재벌그룹의 총수들과 수뇌부, 그리고 여의도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의 차가운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거나 짧은 유감만을 표명한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조사실 안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수사관들과 피의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동원된 정관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 사이에 숨막히는 심리전이 펼쳐졌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검찰이 내민 진술조서와 복잡한 회계장부의 복사본 앞에서도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들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어 전략은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기계처럼 정교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은 비자금의 조성과 전달은 전적으로 실무진이나 재무 담당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일이며 나는 전혀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최고 결정권자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완벽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반면 정치인들은 기업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건넨 합법적인 후원금인 줄로만 알았다. 거나 어떠한 대가성도 없는 순수한 목적의 정치 자금이었다. 며 불법적인 거래의 본질을 흐리려 했습니다. 수백억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현금이 2.5톤 탑차와 화물차에 실려 야밤의 고속도로와 외진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전달되는 기형적인 수법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짜준 정교한 논리 뒤에 숨어 뻔뻔하게 진실을 기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하고 굳건한 태도는 도리어 수사팀의 투지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안대희 중수부장과 수사관들은 권력의 거대한 그림자와 변호인단이 세운 철벽 방어 앞에서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련한 피의자들의 얄팍한 진술에 의존하는 대신 오직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 물증으로만 승부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뼈에 새겼습니다. 기업 총수와 정치인들이 조사실에서 지루한 거짓 진술을 반복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검찰은 외부에서 수십 개의 별도 수사팀을 추가로 가동하여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연이어 감행했습니다. 그 대상은 여의도의 정당 당사부터 대기업 회장들의 은밀한 개인 자택, 심지어는 자금 세탁에 동원된 제3의 비밀 창고와 은신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성역이 없었습니다. 이 기습적이고 파상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굳게 잠겨있던 권력의 금고들이 하나둘씩 처참하게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쇄기에 들어가기 직전 극적으로 회수된 비밀 회계장부들, 차명 계좌에 복잡한 비밀번호가 빼곡히 적힌 은밀한 수첩, 그리고 무엇보다 총수와 유력 정치인이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음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내부 결제 서류와 메모들이 수사관들의 예리한 눈을 피하지 못하고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사실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권력자들의 눈앞에 그들이 직접 서명하거나 지시한 범죄의 증거들이 하나씩 차갑게 던져질 때마다 그 견고해 보이던 방어막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고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매일 아침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대검찰청의 브리핑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던 거대한 재벌과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이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적과 차가운 물증 앞에서 서서히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 위기론을 들먹이며 압박해오던 은밀한 외압도, 대형 로펌의 화려하고 정교한 법리적 방어도, 진실을 향해 묵묵히 돌진하는 대검 중수부의 날카로운 칼날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말과 핑계로 일관하던 피의자들의 방어선이 마침내 처참하게 붕괴되면서 찻대기라는 기괴한 거래를 가능케 했던 검은 돈의 실체적 진실이 드디어 법의 심판대 위로 강제로 끌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방대한 서류 쪼가리들과 일련 번호 숫자들이 이제 권력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발자취를 완벽하게 지울 수 있다고 맹신하지만 돈은 반드시 자신만의 고유한 지문을 남기는 법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마주한 것은 대기업 총수들과 유력 정치인들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침묵의 벽이었으나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의 굳게 담은 입을 바라보는 대신 차갑고 객관적인 숫자들의 배열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들이 우리는 결코 모르는 일이라며 철벽 방어를 펼치는 동안 중수부의 회계 분석관들과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금융거래 내역서와 압수물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수사팀의 목표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세탁되고 쪼개지는 과정에서 파생된 아주 미세한 흔적, 즉 수표와 무기명 채권에 새겨진 고유의 일련 번호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검은 돈의 최종 기착지를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기업의 비자금 관리자들은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이외에도 양도성 예금 증서 CD와 국민주택채권 등 무기명 채권을 대량으로 활용했습니다. 겉면에 소유자의 이름이 적히지 않는 이 종이 쪼가리들은 그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추적이 불가능한 안전한 뇌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집요함은 그들의 얄팍한 오만을 비웃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시중은행의 본점과 주요 지점들을 이잡듯이 뒤져 특정 시기에 수백억 원 단위로 무더기 발행된 수만 장의 수표와 채권 일련 번호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엄청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꼬박 새워가며 이 채권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의 어느 창구에서 누구의 손을 거쳐 다시 현금화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역추적해 나갔습니다. 이 끈질기고 지난한 법의학적 회계 수사 끝에 대기업 비밀금고에서 빠져나온 일련 번호들이 여당과 야당의 핵심 측근들이나 사조직의 차명 계좌에서 고스란히 발견되는 치명적인 교차점이 마침내 포착되었습니다. 숫자는 결코 권력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확보한 검찰은 이제 이 막대한 규모의 검은 돈이 물리적으로 이동한 궤적, 즉 고속도로 위를 유령처럼 질주했던 찻대기의 실체를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2002년 당시의 열악한 기술적 한계 속에서 방범용 CCTV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요금 정산소 카메라는 해상도가 현저히 낮아 야간에 이동하는 차량의 번호판조차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 물리적인 한계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법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특정된 날짜와 심야 시간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과
주요 나들목을 통과한 수십만 대의 차량 통행 기록과 톨게이트 영수증을 전부 압수하여 분석했습니다. 흐릿하고 거친 흑뱀 영상 속에서 의심스러운 2.5톤 탑차와 대형 화물차들의 동선을 분초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는 뼈를 깎는 수작업이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끊임없는 영상 분석과 통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를 정밀하게 겹쳐본 결과 놀랍게도 은행에서 뭉칫돈이 인출된 시간과 특정 화물차가 은밀한 휴게소에 진입하고 빠져나간 동선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은 차곡차곡 갖춰졌지만 이 거대한 범죄의 연결고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법정에서 피의자들을 올가매기 위해서는 사건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가 절실했습니다. 재벌 총수나 법망을 빠져나가는 데 능숙한 유력 정치인들과 달리 이 은밀한 네트워크의 가장 밑바닥에서 말단 운반책으로 동원되었던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마침내 수사망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대기업의 하청업체 직원이거나 단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자신들이 몰고 가는 탑차의 적재함 안에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실려 있다는 사실조차 정확히 모른 채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운전대를 잡았던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검찰 조사실로 불려온 그들은 처음에는 극도의 두려움과 압박감 속에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거대 기업의 무자비한 보복이 두려웠고 자신들이 무심코 저지른 행위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수사팀의 날카로운 프로파일링과 고도의 심리전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운전기사들에게 거대 권력이 구사하는 잔혹한 꼬리 자르기 수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업의 수뇌부들은 이미 대형 로펌의 보호 아래 모든 책임을 실무진과 말단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기려 모의하고 있으며 만약 끝까지 침묵을 지킨다면 이 거대한 비자금 운반과 관련된 모든 무거운 법적 책임을 힘없는 기사들이 몽땅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숨김없이 진실을 털어놓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수사기관 차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보장하겠다는 타협안을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제시했습니다. 조직의 튼튼한 보호망에서 자신들이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뼈저린 배신감과 억울하게 짊어지게 될 형벌의 무게에 짓눌린 기사들의 심리가 드디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침묵과 고통스러운 갈등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운전기사들의 떨리는 입술을 통해 그날 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벌어졌던 기괴하고 차가운 거래의 생생한 진술들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야말로 이 사건의 어두운 핵심을 단번에 꿰뚫는 결정적 스모킹건이 되었습니다. 윗선의 지시대로 지정된 휴게소 구석에 차를 세우고 키를 꽂아둔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며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 자연스럽게 내 차를 몰고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그들의 생생한 목격담은 앞서 분석했던 CCTV 영상의 동선 그리고 채권 일련 번호의 이동 흐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거래가 검찰의 치밀한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명백한 실체를 가진 범죄로 완벽하게 증명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골판지 상자 속에 갇힌 채 은밀히 이동했던 억 단위의 현금과 채권들은 원래 그저 말 못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지만 수사관들의 집념 어린 역추적을 통해 마침내 입을 열고 권력의 가장 깊은 치부를 낱낱이 고발하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목격자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법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장전된 증거의 충고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지진, 그 파멸적 폭풍의 한가운데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려던 권력의 거물들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치밀한 과학수사와 자금 추적을 통해 확보한 움직일 수 없는 물증, 그리고 은밀한 네트워크의 말단에서 꼬리 자르기를 당할 뻔했던 운전기사들의 생생한 진술조서는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권력의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강력한 파성태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던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그 실체를 명백히 드러내는 순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던 거물급 정치인들과 재벌 총수들의 견고했던 방어선은 일거에 붕괴되었습니다. 차가운 증거의 탑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더 이상 힘을 잃었고, 서초동 대검찰청을 향해 연일 쏟아지던 권력의 부당한 외압도 성난 민심의 파도 앞에 흔적 없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제 검찰의 날카로운 칼끝은 불법적인 자금의 조성을 넘어 그 돈을 삼켜버린 여의도 정치권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갈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정치권의 대지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곳은 당시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던 거대 야당 한나라당이었습니다. 2.5톤 탑차와 대형 화물차에 가득 실린 수백억 원의 현금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통째로 거래되었다는 영화에서조차 상상하기 힘든 기괴한 방식의 범죄 수법이 대검 중수부의 브리핑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습니다. 국민들은 단순히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국가를 이끌겠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마피아 조직을 방불케 하는 이토록 은밀하고 부적절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분노를 담아 그들에게 찻대기당이라는 지울 수 없는 치욕스러운 주홍글씨를 새겼습니다. 수사관들의 예리한 추적 끝에 당의 최고위급 인사들과 재무 담당자들이 줄줄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서며 고개를 숙였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정치적 우상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들끓는 여론의 압박과 곧이어 닥쳐올 총선의 심판 앞에서 당의 존립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대 야당은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이라는 이미지를 씻어내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들은 수십 년간 권력의 중심이자 화려함의 상징이었던 여의도의 거대한 10층짜리 당사 건물을 국가에 헌납하듯 매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에 매서운 늦겨울 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중소기업 전시장 앞 텅 빈 아스팔트 공터로 쫓겨나듯 이주하여 임시로 천막을 쳤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 세워진 비닐 텐트 속에서 당의 수뇌부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회의를 진행하는 이 기막힌 풍경.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뼈아픈 반성의 상징이자 동시에 가장 처절한 생존투쟁으로 기록된 천막당사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막대한 자본의 폭력적인 물량 공세로 선거판을 쥐락펴락하려던 오만한 권력은 검찰의 냉혹한 수사 결과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앉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끄는 수사팀의 칼날은 단순히 패자의 심장부만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는 그 어떤 성역도 정치적 타협도 존재할 수 없다는 수사의 최우선 원칙 아래 검찰은 2002년 대선의 최종 승리자이자 당시 살아있는 최고 권력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자 캠프를 향해서도 가차없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선거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이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블랙홀 현상은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승자의 진영 역시 기업들이 내미는 은밀한 유혹과 숨겨진 네트워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중수부의 집요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집권 여당의 최고 핵심 측근들과 사조직들 역시 거대 기업들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명백한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리던 최고 실세들이 줄줄이 대검찰청 조사실로 소환되고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청와대와 여권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패한 세력과는 다르다며 도덕성과 개혁성을 최대의 정치적 무기로 삼았던 집권 세력에게 불법 선거자금 수수라는 혐의는 그들의 존립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정치적 허무주의와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여의도의 모든 정치인들이 언제 대검 중수부의 소환장을 받을지 몰라 숨죽이며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전국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매일같이 밝혀지는 새로운 뇌물의 액수와 혐의들은 정권의 심장부를 깊숙이 찌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숨막히는 전국의 한가운데서 여론의 질타로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2003년 1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선언을 내놓게 됩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쓴 불법 자금의 규모가 야당이 쓴 돈의 10분의 1을 넘는다면 저는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영원히 은퇴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가의 명운과 최고 권력자의 목숨을 통째로 판돈으로 내건 숨막히는 도박이자 벼랑 끝 전술이었습니다. 사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보장과 국가의 정치적 운명이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 결과, 즉 화이트보드 위에 최종적으로 적히게 될 양측 비자금 액수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서초동 대검찰청은 이제 단순한 수사기관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침몰 여부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심판관의 위치고 떠올랐습니다. 양측 진영은 수사 결과에 따라 10분의 1이라는 마지노선을 넘기느냐 마느냐를 두고 사활을 건 치열한 법적 공방과 진술 번복을 이어갔습니다. 중수부 수사관들의 어깨 위로는 이제 경제범죄 하나를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체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무시무시한 압박감이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말리는 자금 추적의 시간표 위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긴장감 넘치는 계산기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길고 험난했던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집요한 자금 추적의 시간이 막을 내리고 이제 진실의 무게를 저울질할 무대는 서초동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2002년 겨울,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와 외진 주차장 어둠 속에서 수백억 원의 현금이 담긴 탑차를 은밀히 굴렸던 자들이 마침내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피고인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법정의 방청석은 연일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가 이 역사적인 재판의 매 순간을 숨죽여 기록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SK,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과 핵심 임원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호령하던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참혹한 범죄의 생태계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철저하게 해부되는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도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밀폐된 법정 안에서는 검찰의 날카로운 창과 초호와 전관 변호인단이 구축한 견고한 방패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을 뿜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대기업 총수들과 임원진이 내세운 방어 논리는 철저하게 피해자 코스프레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밀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상납한 사실 자체는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불법적인 거래가 정치 권력의 무언의 압박과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생존의 선택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만약 유력한 대선 후보 측의 자금 지원 요구를 거절할 경우 훗날 혹독한 세무조사를 받거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해 자칫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부패한 정치권이 벌인 삥뜯기의 억울한 희생양일 뿐 결코 범죄를 주도한 적극적인 공범이 아니라는 기막힌 변명이었습니다. 반면 이 거대한 검은 돈을 삼켜버린 정치권 인사들의 핑계는 결이 달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며 모든 범죄의 무게를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을 법정에서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은 과거부터 내려온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관행이었다며 범죄의 본질을 희석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나아가 자신들은 선거판의 얼굴마담이었을 뿐 실제로 찻대기 같은 기괴한 방식의 현금 수수나 불법 자금의 조달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철면피처럼 주장했습니다. 재무 담당 보좌관이나 후원의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벌인 일이라며 오랜 시간 자신의 수족처럼 일해온 신복들에게 모든 십자가를 지우고 빠져나가려는 비겁한 모습은 방청객들의 깊은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얄팍한 변명들은 검찰이 준비한 차갑고 단단한 물증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공판 검사들은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대검 중수부가 밤을 새워가며 보고내는 이중장부의 암호화된 숫자들, 은행 창구와 톨게이트를 넘나드는 흑백의 CCTV 영상, 그리고 자금 세탁에 동원된 수천 장의 채권 일련번호 추적표를 띄웠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적재함의 열쇠를 넘겨받았던 운전기사들과 말단 수구먼들의 뼈저린 참회가 담긴 진술조서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었던 불법적인 거래의 궤적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재구성되자 피고인석의 거물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과학수사의 결과물들은 그들이 단순한 강요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기형적인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한 치밀한 공범임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길었던 법정 공방이 끝을 맺고 재판부의 준엄한 선고가 내려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막대한 불법 자금으로 오염시킨 행위는 그 어떤 관행이나 핑계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솜방망망이 처벌에 그치던 과거와 달리 재판부는 돈을 챙긴 거물급 정치인들과 정당의 핵심 실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가차없이 선고했습니다. 호위무사들에 둘러싸여 오만하게 여의도를 누비던 그들은 수의를 입은 채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오르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모은 수백억 원의 비자금 역시 국고로 환수되거나 막대한 벌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부패한 정치 권력은 이 재판을 통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철저하게 단죄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재판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오랜 딜레마이자 대중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긴 거대한 모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줄줄이 차가운 감방으로 향한 것과 대조적으로 그들에게 수백억 원의 현금을 사과 상자와 탑차에 담아 바쳤던 재벌 총수들과 대기업 핵심 임원들에 대한 판결은 사뭇 다른 궤적을 그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가 크고
구속 수감될 경우 기업의 경영 공백과 국가 신인도 추락 등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 총수들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한국 재벌 재판의 씁쓸한 공식을 재확인하며 철창 신세를 면하고 법정문을 여유롭게 걸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 결과는 사회적으로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범죄에 자금을 제공한 물주들은 경제 논리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았고, 오직 돈을 받은 정치인들만이 무거운 형벌을 짊어지는 반쪽짜리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망령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법정을 배회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불법 자금의 공급처를 뿌리 뽑지 않는 이상 이 부적절한 관계의 사슬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끝이 났지만 이것은 결코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이 남긴 불완전한 단죄와 절반의 정의는 국민들의 가슴속에 거대한 분노와 각성의 불씨를 지폈고, 이 불씨는 곧바로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제도적 개혁의 들불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초동 법정에서 내려진 절반의 단죄는 대중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남겼지만, 이 씁쓸한 결말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거대한 개혁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국가 경제를 책임진다는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했던 참혹한 진실. 검찰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이 부적절한 관계의 민낯은 더 이상 정치권의 자정 능력이나 정치인 개인의 도덕성에만 국가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분노한 여론은 이제 단순히 몇몇 부패한 권력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넘어 찻대기라는 기괴한 범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코앞에 둔 여의도 정치권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 세력이 부패의 늪에 깊숙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성난 유권자들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대국민 사과 성명이나 당사 이전 같은 보여주기식 쇼만으로는 차갑게 돌아서버린 민심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살을 깎아내는 고통스러운 제도적 개혁, 자신들의 목줄을 스스로 옥죄는 가혹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훗날 대한민국 정치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게 될 이른바 오세훈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치열한 진통을 시작합니다.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오세훈 의원을 주축으로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었고, 기존의 낡고 허술했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전면적으로 해부하고 뜯어고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볼 때 과거의 법망은 사실상 권력형 범죄를 방조하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기업이 정치권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우회로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열려 있었고,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불투명하게 처리해도 추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개혁의 핵심 타깃은 바로 이 지점, 정치와 자본이 은밀하게 결탁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법적으로 완전히 절단해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개혁법안의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조치는 바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전면 금지였습니다. 이전까지 거대 대기업들은
회사 자금을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포장하여 유력 대선 후보나 정당에 막대한 금액을 베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이름으로 정치권에 흘러들어가는 모든 자금은 그 액수를 불문하고 철저한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재벌 총수들이 회사의 비밀금고를 열어 수십억,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화물차에 실어 바치던 거대한 분줄을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끊어버린 역사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오직 순수한 개인만이 엄격하게 제한된 금액 내에서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거대 자본의 폭력이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조치는 자금 흐름의 완벽한 투명성 확보와 추적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차떼기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곤욕을 치렀던 부분은 현금과 무기명 채권으로 은밀하게 전달되는 검은 돈의 익명성이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은 모든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오직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단 하나의 예금 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정치 자금을 기부할 때는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실명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투명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출 역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돈의 꼬리표를 떼어낼 수 없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어두운 지하실에서 사과 상자로 현금을 주고받거나 야심한 밤 고속도로에서 탑차의 열쇠를 넘겨주는 기형적인 거래 방식은 더 이상 정치판에서 생존할 수 없는 감시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조치는 정치권 내부의 낡은 기득권 해체와 고비용 구조의 타파였습니다. 과거 각 정당은 중앙당 후원회라는 거대한 창구를 통해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자금을 긁어모았고, 당 지도부는 이 막대한 돈을 하부 조직과 소속 의원들에게 배분하며 제왕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는 곧 당의 보스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해야만 돈을 받고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부패한 보스 정치의 온상이었습니다. 개혁 법안은 이 중앙당 후원의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해버렸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대규모 동원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불법 자금이 없어도 능력과 비전만 있다면 누구든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돈 먹는 하마로 불리던 기존의 선거 방식을 철저하게 묶어버린 것입니다. 2004년 3월 12일 수많은 우여곡절과 정치권 내부의 뼈를 깎는 반발을 딛고 이른바 오세훈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3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뒤흔든 진정한 의미의 빅뱅이었습니다. 당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구시대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돈이 없어서 도저히 정치를 못 해먹겠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2002년 대선이라는 국가적 중배사가 수백억 원의 불법 자금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했던 끔찍한 비극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을 가장 투명하고 엄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탈바꿈시키는 위대한 산파 역할을 해냈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가 아무리 촘촘하게 진화한다고 한들 권력을 향한 탐욕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2004년에 이 혁명적인 법안 통과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2.5톤 화물차에 수십억 원의 현금을 싣고 고속도로의 어둠 속을 질주하던 그 야만적이고 기괴한 차떼기의 풍경은 물리적으로 영원히 멸종되었습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기 위해 기업이 상납하던 사과상자의 시대는 법의 차가운 철퇴를 맞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굳건해 보였던 정경유착의 성벽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참혹했던 부패의 밑바닥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밝고 투명한 개혁의 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울고 차가웠던 추적의 기록을 마무리하며 가장 본질적인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과연 부패라는 이름의 괴물은 이대로 완벽하게 숨통이 끊어진 것일까요?